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연준 베이지북 공개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열고 공식 서명했습니다. 남은 과제 알아보고요. 또 하원을 통과한 지 4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됐습니다. 표결 전망까지 자세한 내용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베이지북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오늘 나온 베이지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18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만한 수준, 그러니까 강건한 수준이고요. 고용 지표 역시 어떻게 보자면 괜찮다. 그다음 특히 12월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땡스기빙 특히 할리데이 예. 시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할리데이 시즌에서 소비가 괜찮게 나왔다. 강한 소비가 나와서 이제 소비라든지 고용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만하게 적절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1.75%에서 2% 수준. 다른 기관에서는 2%가 조금 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강건한 소비, 그리고 탄탄한 고용,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미국이 완만하게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낮다는 전망이 좀 있는데요. 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은 총재들의 발언과 함께 좀 교수님의 의견 설명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금리 인하가 필요했지만 역풍들이 사라지면서 정책이 바뀌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현재 소비 지출이 부진한 제조업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미국 경제가 다 좋긴 하지만 이제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투자 지수라든지 혹은 구매자 지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파엘 아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경제는 잘 되고 있지만 경제를 이걸 더 부양하거나 더 낮추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예, 지금 상황상 작년에 사실 미국이 0.75%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 기조에 가고 있고요. 사실 고용을 보자면 사상 역대로 실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인 한 2%보다는 조금 모자란다 이런 측면에서 있는데 고용이 괜찮고 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굳이 연준에서 이렇게 다른 이자율이나 통화 정책을 펴서 이렇게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을 자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이 연준의 행위 자체란 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할 때도 많고요. 예. 연준이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하는 것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오히려 마켓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자면 지금 경제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0.75%를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낮춰가지고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충격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비관적인 경제 전망 때문에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러한 투자나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완만하게 보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작년에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같이 좀 경기 침체를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국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올해 첫 금통위를 열게 되는데 그동안 이주열 총재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내비쳐 왔었어요. 그러면 일단 금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리는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외부 상황으로는 미중 무역 합의가 도달됐다. 그리고 이란에 최근 올해 연초에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문제도
봉합이 되는 것 같다.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성장, 그 내수 시장 혹은 수출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5%, 한 20%에서 25%를 차지하고요. 한국 수출은 한국 경제 전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 10% 이상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반도체 재고라든지 반도체 부분의 설비 투자, 반도체 가격 모든 세 가지 지표가 모든 것이 올해 하반기, 올해는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의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의 부양 이런 것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상황, 대외 상황도 괜찮고 대내 상황도 작년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요.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결국 어느 다른 자산 시장, 증권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자를 더 권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은이 이 금리 동결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게 뭐 정책적인 질문인데요. 어떻게 정책적인 질문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경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 한동안은 유지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의 금리 제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경제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네. 흔히 말하는 비기축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금리 정책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습니다. 물론 0%까지 쓸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이 실질적인 한계선이 0.75%. 그 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 이상 인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의로도 귀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 다음에 만약 0.75%가 흔히 말하는 실효 한계, 실효 하한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금리 정책, 이게 새로운 완전히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어떻게 보자면 정책적 수단 이런 것들 고려할 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고 정책적인 수단의 한계가 많은 논쟁이 분명히 있지만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의 방법, 횟수 같은 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한동안 금리를 더 인하하거나 낮출 혹은 모를 이유는 별로 없겠지만 금리를 더 인하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간밤에 가장 큰 이슈였죠. 미중 무역 전쟁의 1단계 이가 종료가 일단은 됐습니다. 합의문에 서명을 공식으로 한 건데 이번 합의문에서 좀 어떤 내용들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사실 뭐 이번 합의문의 키 포인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제품을 얼마나 사느냐 이런 네. 것들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공산품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식료품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2천억 달러 가량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중 무역 1차 무역 분쟁 1차 이번에 협의가 결국 어떻게 보면 스몰 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은 미국의 물건을 더 사주기로 하고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가로 할 것을 철회하고 일단 부과한 것에 일부 깎아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얼마나 어떤 종류의 것을 중국이 미국에서 살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내용상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디테일하고 뭐 지적재산권 부분 이런 것이 약간은 다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1차 무역 협의에 어떻게 보면은 메인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은 네. 얼마나 사주느냐 그리고 관세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마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 11월 대선까지는 이 미중 갈등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2단계 무역 합의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게 아닙니까? 예, 2단계 무역 합의 사실 미국의 어떻게 정책적 목적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의 목적,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을 한 최종적인 뭐 경제적인 편에서 보자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문제, 중국이 IT 산업 등에 대해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그냥 갖다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다음 중국이 비합법적으로 보조금들,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들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은 미중 무역 합의의 전체적인 목적이고요. 1단계 합의, 2단계 합의는 그러한 것을 가져가려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방안인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1단계 합의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일단 봐야 될 거고 이렇게 이행되는지 보는 것에 따라서 실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보자면 2,500억 불 가량에서 25%, 그 이후에 1,200억 불 가량에서는 한 7.5%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관세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협의가 정책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기간이 걸릴 것이고요. 기간이 뭐 우연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자면 11월 미국 대선까지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잘하면은 어떻게 보면 낮춰줄 수 있고 지적재산권 부분이나 보조금 부분에서 뭐 극적으로 딜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극적으로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뭐 관세를 추가 인하하겠다 이런 식의 논의를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뭐 11월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될 것이 아니냐. 결국 1차 합의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보고 사실 미국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카드를 적절하게 대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어떤 로드맵이 좀 짜여지고 있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또 하나 불안 요소가 바로 탄핵입니다. 지금 탄핵 절차가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15일로 이제 공식 하원 탄핵 소추안이 송부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사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양원제죠. 양원제라는 얘기는 하원에서 통과한 것들이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소추위원회가 저도 이게 정치학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하원에서 상원 올라가게 되면은 소추위원회가 결성이 되고요. 대법원장이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일단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 소속의 소추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검사 역할을 하고 백악관 측에서 변호인 역할을 해서 이게 실제 어떻게 보면 형사 재판처럼 예.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이쪽 민주당 입장, 백악관 입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은 투표로 이어지게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 그러면 3분의 2 이상, 흔히 말하는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상원은 공화당이 57명,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민주당이 43명, 그러니까 오히려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라 상원에서 탄핵된다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네. 거의 특별히 아주 명확한 사실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는 한은 그리고 명확한 사실이 밝혀졌으면 사실 민주당이 이미 하원에서 썼겠죠. 이렇게 하원에서 썼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뭐 상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흔히 말하는 탄핵 절차, 탄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이란 사태로 이 탄핵 정국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동 상황과 맞물려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라든지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일각 정치하는 분들에서는 이게 쇼가 아니냐. 결국은 트럼프가 자신의 어떤 강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흔히 말하는 11월 대선을 위해서 네.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이란이라든지 혹은 탄핵 정국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민주당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일각에 있고요. 결국은 보자면 탄핵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거라면 이미 하원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여론을 더 모았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 측 혹은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공격을 받은 것이고 이란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냐. 중국과의 갈등 역시 중국과의 갈등 1차 합의를 잘 이행하고 2차 합의까지 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